영양제에는 영양이 없다.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영양제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은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한 움큼씩 드시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응원하는 건강비즘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사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드리기 위해 먼저 책을 읽고 공부해 핵심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5천만 뷰를 돌파하고 건강 분야 40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채소과일식의 저자 한약사 조승우 원장의 완전 배출을 준비했습니다. 비만과 질병의 원인을 세계 석학들의 명저들을 인용하며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말로 분석하고 실사례들로 증명합니다. 사실 야채, 과일을 꾸준히 꼬박꼬박 챙겨 먹기가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완전 배출을 읽으면서 식습관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요즘 당근, 사과, 양배추를 갈아 아침 저녁으로 마시고 있는데요. 속도 편해지고 몸도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주옥 같은 내용 중에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을 내용, 즉 영양제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왜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하고 무첨가 주스를 마셔야 하는지와 커피가 왜 독극물인지, 신장이 나쁜 사람도 채소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고 실행에 옮기셔서 조승우 원장의 이론이 진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죽다 살아났습니다. 커피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정신없이 살면서 빵, 과자, 아이스크림, 돈가스, 소시지와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말랐던 몸이 80kg까지 불어나며 불면증,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 몸에서 신호를 주고 있었던 것을 제가 무시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화제와 진통제를 털어넣었습니다. 근육통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습니다. 어느 날 심장에 쥐어짜는 통증을 느끼고 진찰을 받아보니 심장이 막히는 관상동맥 질환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약도 먹고 시술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 약대 한약학과에 진학, 몸과 질병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책을 읽은 후 병원과 약물로는 비만과 질병 치료가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야생동물 중에 비만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야생동물들은 모두 불로 익히지도 않고 공장에 첨가물도 넣지 않은 산 음식을 먹고 있음을 깨닫고 실천을 하자 몇 달 만에 62kg으로 살이 빠지고 심장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환자들에게 돈이 안 드는 채소와 과일과 무첨가 주스를 권했습니다. 난임의 산모가 아이를 낳았고 밤새 울던 아이가 방실방실 웃는 기적들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저는 아주 복잡한 한의학 이론과 현대의학을 공부했지만 진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수많은 환자와 독자들이 이를 속속 증명하고 있고 저 또한 생각을 바꾸어 날씬한 몸과 질병 없는 몸을 가지게 된 일인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맨 끝까지 다 읽으시고 실천에 실천을 거듭해서 몸속의 노폐물을 모두 밖으로 몰아내면 질병과 비만 또한 사라질 것이라 장담합니다. 그때가 되면 어린아이처럼 투명한 피부와 날씬한 몸매로 변화된 당신의 모습에 놀라워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복잡하고 현학적인 서양의 이론으로 당신에게 반박하는 친구들에게 정주영 회장의 이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봤어? 세계적인 암센터들이 채소과일식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히포크라테스의 뜻대로 음식으로 치료할라 치면 각종 공격이 쏟아집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은 그 공격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신장투석 환자의 경우 칼륨 수치가 높으니 채소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과일을 먹으면 당 수치가 올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사과 반쪽 배 한 개 이상은 먹으면 안 된다는 기상천외하고 비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세계 유수의 어떠한 암센터에서도 암 환자들에게 채소와 과일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7년 연속 선정된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메이오 클리닉 다이어트로 명명하여 채소와 과일 이외의 간식은 일체 섭취하지 말라는 지령까지 내립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MD 앤더슨 암센터나 존스 홉킨스 의대나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와
같은 세계적인 암센터들은 모두 채소와 과일을 기본으로 암 환자들에게 처방합니다. 열을 가하면 효소 즉 생명이 죽기 때문인데요. 효소 즉 생명이 살아있는 음식은 지구상의 채소와 과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식후에 먹는 디저트가 아니라 몸의 내부를 청소하는 청소 음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채소와 과일과 통곡물까지만 건강 음식으로 간주합니다. 각종 육류와 공장 음식이 비만과 질병의 원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세계암연구기금에서는 최근 약 10년간 5,100만여 명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조사하여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3위가 매일 400g의 채소를 먹을 것이었습니다. 2위는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 정상 체중을 유지할 것. 2위는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할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도 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발표했는데 2위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을 것이었습니다. 1위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담배 연기도 피할 것이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식습관의 핵심은 채소 과일식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골고루 먹어라 해서 과일과 채소를 우선적으로 먹어라로 바뀌어가는 중입니다. 바뀌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채소 과일이 좋은 건 알겠는데 먹기 귀찮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7대3의 법칙으로 드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70%로 하고 30%를 일반식으로 드시라는 말입니다. 저 역시 7대3의 법칙을 실천하여 18kg을 감량하고 요요 없이 177cm에 62kg에 날렵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2주만 하셔도 기적을 경험하시리라고 장담합니다.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어찌할까요? 옛날에 그 많던 영양제는 다 어디로 갔을까? 현재 살아있는 채식 분야의 큰 스승으로 저는 존 맥두걸 박사를 꼽습니다. 맥두걸 박사의 책에 보면 영양제에 대한 명쾌한 답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영양제는 영양이 없다가 그의 지론인데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성분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에만 그 가치가 있다. 어느 한 성분이 몸에 좋다고 하여 그것만을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먹는다면 독약이 된다.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6, 70년대에 유행하던 어린이 영양제 원기소라는 것이 있었고 7, 80년대 유행했던 스쿠알렌은 상어의 간에서 추출한 물질이라고 하면서 항균효과 독소 배출, 피부 미용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광고해 왔습니다. 심해의 상어를 잡아다가 간을 빼낸 다음 거기에 최고의 성분을 조합해서 만들었다는 무시무시한 스쿠알렌. 그렇게 좋다는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갔나요? 또 게르마늄 팔찌라는 것이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무슨 자석 성분이 들어있어 어르신들 근육 통증에 좋다는 것이었는데요. 면역력 강화, 체력 증강, 노화 방지 등 그 효능 또한 줄줄이 사탕처럼 이어집니다. 그렇게 어르신 몸에 좋다는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은 또 콜라겐이니 사냥육아 TV만 틀면 홈쇼핑에서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공중파에서 PPL이라는 이름으로 간접 광고를 할 정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원기소와 스쿠알렌과 게르마늄 팔찌가 사라졌듯이 10년 후면 콜라겐과 사냥유도 사라지고 또 다른 해괴망측한 이름의 건강식품이 당신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매스컴에 등장할 것이 뻔합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갸우뚱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초과한 영양 성분은 몸에서 쓰레기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영양제 시장은 10대 산업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TV를 틀면 홈쇼핑에서 영양제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화면 맨 아래쪽에 위 제품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효능을 주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라고 자막이 나옵니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그것은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글루코사민입니다. 관절의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이라 하여 몇 년 전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영양제입니다. 이것은 그냥 연골의 구성 성분일 뿐인데 마치 연골의 합성에 도움을 준다는 뜻을 내포하면서 광고가 대대적으로 행해졌습니다. 2010년 9월 스위스 베른 대학 연구팀에서 글루코사민이 효과가 없다는 실험 결과가 나와 관련 제품들은 과장 광고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불현듯 시장에서 사라졌다가
최근 들어 방송에서 의사들이 관절 외치면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이 친구가 옛날의 명성을 되찾고자 슬그머니 다시 방송을 타고 있습니다. 또한 크릴 오일이 유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크릴이란 일종의 동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아주 작은 새우, 즉 크릴 새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크릴 새우는 처음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장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 퇴출되었었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가공식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크릴 새우가 신장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가공식품 크릴 새우는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세계가 영양제의 세계입니다. 어떤 한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하면 독약이 된다라는 맥두걸 박사의 명제를 생각하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유레카를 외친 것처럼 고민이 해결되리라 확신합니다. 인간의 몸에는 소위 최소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떤 성분,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이 충분히 흡수되면 나머지 것들을 배출시키려 노력한다는 법칙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 보십시오. 가득 찼는데도 계속 넣으면 넘쳐서 자동차를 더럽힐 뿐이고 당신은 그것을 닦아내려고 한바탕 소동을 벌일 것입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한 법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이상의 성분이 들어오면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초과한 것들은 몸에 해로운 쓰레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될 뿐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간과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지웁니다. 생명이 제거되고 가공 처리되고 변형된 것들은 먹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건강은 알약이나 분말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절대 5초 만에 입에 넣어서 공짜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 D는 5분 동안 햇볕을 쬐면 충분합니다. 우리 모유에는 비타민 D가 거의 없습니다. 아기에게 비타민 D가 거의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일정 기간 젖을 먹기만 하면 될 만큼의 비타민 D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의사들이 모유를 먹는 아기들에게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이길 권하는데요. 이것은 거의 폭력에 가깝습니다. 갓난아기에게는 그만큼의 비타민 D만 필요하기 때문에 모유에 그 성분이 적은 것입니다. 1살, 2살이 되면 그만큼의 비타민 D가 더 필요한데요. 조금 자라 햇볕을 쬐면서 아장아장 걸을 때 저절로 합성됩니다. 빈틈을 파고드는 영양제 회사의 처절한 노력이 안쓰럽습니다. 이 제품은 질병을 예방해주는 약이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건강해지려고 먹는다. 질병을 예방하려고 먹는다 라고 말합니다. 영양제 회사들은 FDA 승인 추출물이라고 광고하는데요. 사람들은 FDA 승인했으니 좋은 거겠지, FDA가 거짓말을 하겠어 하면서 구입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FDA 승인한 후에 취소하여 회수하는 사례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비타민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비타민제는 원래는 종합 비타민이 먼저 나왔습니다. 미국이 선도주자였는데 퇴출당했습니다. 종합 비타민의 부작용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학자들이 몸에 좋다는 논문을 집필했습니다. 제약회사의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는 비영리 단체들은 위험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먹었더니 사망률이 더 올라갔다는 결과까지 발표합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시장을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비타민 A, B, C, D 이렇게까지 마구 분리하여 제조한 후 영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업 자본주의는 상품을 끝없이 분화시키고 확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담합니다만 앞으로 비타민은 계속해서 분화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 사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양학에서는 비타민을 필수 비타민과 비필수 비타민으로 구분합니다. 비필수 비타민이란 체내에서 저절로 생성되는 비타민이란 뜻으로 비타민 A, K 등이 있습니다. 필수 비타민이란 외부에서 가져와서 몸에 집어넣어야 하는 비타민으로 비타민 C, D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반드시 외부에서 몸에 집어넣어야 할까요? 인간과 99.6% 유전자가 동일한 침팬지도 비타민 C와 D를 내부에서 합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매일매일 과일을 먹기 때문이죠. 매일 비타민 C를 먹는데 힘들게 내부에서 합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매일 이 나무 저 나무 돌아다니면서 햇볕을 쬐는데 굳이 힘들게 비타민 D를 내부에서 합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간도 진화론적으로 최근 1만 년을 제외하고 700만 년 동안 계속해서 과일과 채소를 통해 비타민을 섭취해왔고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해왔기 때문에 힘들여 몸의 내부에서 합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현대 인간이 날씬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를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고 필수적으로 햇볕을 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영양제에는 영양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1인입니다. 비타민C와 비타민 D는 영양제 말고 과일과 채소와 햇볕으로 흡수하기 바랍니다. 미국 유수의 암센터들은 이제 영양제 대신 무첨가 주스, 특히 당근 주스, 레몬즙 등을 처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야 암도 치유되고 질병도 낫는다는 각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다면 당근 주스나 레몬즙을 마시면 됩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당근을 씻어 먹어도 좋고 레몬의 껍질을 벗겨 먹어도 좋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밖에 나가 5에서 10분 햇볕을 쬐면 그만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비타민을 섭취해서 진화해온 놀라운 동물입니다. 비타민이라는 개념을 아예 머릿속에서 치워버리는 것이 차라리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6개 의학단체에서 오메가3 복용 금지를 명령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십니까? 제가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당신도 흔하게 이런 상황을 마주쳐 보았을 것입니다. 흰 가운의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 베타카로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잠시 후 바퀴 달린 탁자가 그 전문가와 사회자 쪽으로 옮겨옵니다. 탁자 위에는 금속성 뚜껑을 씌운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비타민이 듬뿍 든 음식인데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 사회자가 뚜껑을 열자 접시 위에 보랏빛이 도는 가지 몇 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베타카로틴의 보고라고 말합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는 아주머니들이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물론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각종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모든 비타민과 유기 미네랄은 약 섭씨 70도 정도에서 거의 모두 파괴됩니다. 가지를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데쳐서 요리해 먹으면 비타민이 제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가져와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홈쇼핑 채널에서 베타카로틴 영양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중파와 홈쇼핑이 서로 협업해서 영양제 판매 사업을 하는 것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이없는 이유는 그 흰 가운의 전문가들이나 방송국에서도 열을 가하면 모든 비타민과 유기 미네랄이 거의 죽는다라는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타카로틴 영양제 또한 열로 가공해서 만들기 때문에 영양이 제로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채소만 먹으면 오메가3가 부족하니 등푸른 생선을 먹으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3마리 이상 먹지 못하면 알약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듯 위협합니다. 저도 사업을 해봤습니다만 참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생선을 3마리 이상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의 논리가 맞는다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 외에 우리 인간은 모두 오메가3 결핍으로 사망을 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인류는 역사상 한 차례도 비타민이나 오메가3 결핍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식물성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바뀌니까 생선도 좋지만 식물성 오메가3가 더 좋다라고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노력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오메가3 영양제는 몸의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없애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홈쇼핑에서는 오늘도 분자 구조가 어떻고 EPA가 어떻고 DHA가 어떻고 알 수 없는 용어로 어리석은 우리 인간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채소 과일식을 매일 실천하시는 분들도 오메가3는 먹어야겠죠? 라고 제게 묻습니다. 최근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서 2023년 만성 관상동맥 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공동임상실무지침위원회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오메가3를 절대 먹지 말라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한 셈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미국 심장학회, 미국 임상약학회, 미국 자문약사협회, 미국 국립지질협회 등 6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해 발표한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오메가3의 효과에 대해 심혈관 질환 예방의 건강학적 이점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이점이 없으니 당장 그만두라며 사용 중단을 광고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혈액순환을 위해 오메가3 영양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살 빼는 약을 조심하고 진통제를 조심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데 생선 기름과 오메가3 지방산 또는 비타민을 포함한 비처방적 식이보충제, 건강기능식품 사용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관상동맥 질환자들에게 어떤 건강보조제도 심혈관계 위험을 줄이는 데 이롭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저도 관상동맥 질환을 겪어본 일인으로서 이 단체들의 양심 선언이 반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비타민 D 보충제는 효과가 없고 칼슘 보충제는 오히려 심장 질환에 더 위험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메가3도 필요 없고 비타민 D나 칼슘 보충제나 다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니 당장 영양제 먹는 행위를 멈추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홈쇼핑을 믿으시겠습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6개 의학단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제약회사의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린 양심적인 연구 결과를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판매자들은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괜찮으니 계속 드시라고 할 것입니다. 부작용은 말해주지 않은 채 제품과 상관없는 각종 정보들을 강조하며 판매를 이어갈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사기를 당하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주의를 주는 이유입니다. 오메가3를 드시려면 차라리 들기름을 드시라고 저는 권장합니다. 참기름에는 오메가3가 1% 정도, 들기름에는 60% 정도입니다. 그러나 뚜껑을 여는 순간 산패되니 가능하면 3, 4주 이내에 모두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류는 700만 년 진화하는 동안 올리브 오일 대신 올리브 열매를 통해서 그 좋은 성분을 섭취해왔고 기름 대신 참깨를 먹어왔고 옥수수유 대신 옥수수를 먹어왔고 그렇게 건강하게 후손을 낳아 이렇게 번창한 동물이라는 점은 꼭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기름은 높은 온도로 가열한 후 기계를 돌려 압착해내는 일종의 공장 음식일 뿐입니다. 2주 동안 상추를 매일 먹었더니 의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상추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식물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진실은 항상 단순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인간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찾아 헤매던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당신은 아시는지요? 당신은 그래도 60에서 70세까지는 살았겠지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49세입니다. 그러니까 50도 되기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불로초는 미국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달나라에도 없고 당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불로초 즉 상추를 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추는 생각보다 엄청난 놈입니다. 천연 비타민제, 천연 미네랄제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상추는 한자어 생채에서 변형된 말로 날로 먹는 채소라는 뜻입니다. 상추 뿌리를 딱 자르면 우유처럼 하얗게 나오는 바로 이것이 락투카리움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진통효과가 있어서 상추화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진통효과 및 진정효과가 있습니다. 학생 때 어머니께서 졸리니까 상추 먹지 마라라고 하신 말씀에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우리가 졸고 있으면 선생님이 너희들 상추 먹었냐 하신 것도 다 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락투카리움은 현재까지의 연구로 상추랑 치커리 딱 두 종류에서 나옵니다. 눈치 빠른 제약회사에서 상추에서 각종 성분을 추출해 수면 유도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면제, 졸피뎀은 폭식 기억상실, 자살 시도 등 위험한 부작용을 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약물을 누구나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건당국은 이처럼 비극적인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 약물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수면제의 부작용이 계속되자 언제부터인가 수면제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슬그머니 수면 유도제라는 부드러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수면제의 부작용을 염려한 제약회사의 발빠른 대처인데요.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장에서 만든 악마의 약, 수면 유도제 말고 천연 수면 유도제인 상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분과 엽산 등이 풍부해서 임산부에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 먹을 때 상추와 깻잎과 마늘을 싸서 먹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추와 깻잎과 마늘, 이 3종 세트가 소화가 어려운 고기를 분해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깃집을 가시더라도 샐러드 셀프바가 있는 집에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상추와 각종 채소를 가져다 먹을 수 있으니 설사 고기를 드시더라도 상추에 파무침과 마늘과 양파를 가득 넣어 쌈으로 드시면 고기 1인분의 반도 먹기 전에 배가 불러옵니다. 이것은 제 경험인데요. 채소로 배를 채우면 다음날 아침 배변이 너무 시원합니다. 어제 먹은 파무침과 양파 냄새가 밖으로 배출되는데요. 몸속에서 소화가 완성되어 완전히 배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몸무게는 1kg이 빠져 있습니다. 굶어야 빠진다가 아니라 몸 청소를 해야 빠진다가 정답입니다. 이것 또한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추는 꽃상추, 적상추, 로메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부님이 선생님 기생충 무서워서 채소를 못 먹겠어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생충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미생물입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기생충 보균자가 7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토양 매개체로 기생충 감염이 안 되는 나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인분으로 비료를 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유기농 농사를 짓는 곳에서도 인분을 줄 때는 발효시켜서 액상 비료 형태로 주기 때문에 기생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 충남대 공동연구에서 기생충 실험을 하는데 우리나라 어디에도 기생충이 없어서 따로 실험실에서 배양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안심하시고 흐르는 물에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농약입니다. 농약 역시 우리나라 식약처가 세계의 1등급 수준으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성 농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확 후 2주 정도면 다 사라지는 농약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잔류 농약은 물에다가 씻으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물에다가 일단 담가 놓으시고 1, 2분 정도 놔두셨다가 흐르는 물에 좌우로 3번 상추를 흔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세제를 사용하지 마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천연세정제라도 일종의 비눗물입니다. 불안한 소비자의 마음을 파고든 마케팅일 뿐입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상추를 2주 동안 계속해서 먹었더니 살이 빠지고 심신이 안정되었다고 말하면 진료기록부를 새로 만들던 의사도 깜짝 놀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무첨가 주스를 강력 추천하는 이유. 무첨가 주스는 절대 혈당 피크를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마시기를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손님이 오면 차를 내놓고 밖에서 친구를 만나도 커피와 술을 마십니다. 이 마시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 형성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마실거리는 역시 과일과 채소로 만드는 즙과 주스입니다. 저는 이 과일과 채소에 물 이외에는 어떤 것도 첨가하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중에서 파는 주스류는 거의 모두 설탕과 화학물질을 투하합니다. 맛을 좋게 하고 저장성을 좋게 해서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시중의 주스는 어떤 과일 이름의 탈을 쓰고 나왔다 해도 공장 주스입니다. 제가 굳이 번거롭게 무첨가 주스라고 계속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주스로 먹으면 당 수치가 더 올라간다고 하는 말은 공장 주스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무첨가 주스는 절대 혈당 피크를 올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레몬이 200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레몬이 얼마나 대단한 과일인지 아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한때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8세기 중반 대륙을 횡단하는 선원들에게 괴열병이라 불리는 의문의 질병이 유행이었습니다. 열이 나고 황달이 생기며 치아가 빠지는 무시무시한 질병인데요.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괴열병으로 사망한 선원만 무려 2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영국 의사 제임스 린드가 이 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대조 실험을 한 후에 민간요법인 레몬을 먹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레몬을 치료제로 해서 각종 과일과 채소도 함께 먹이자 환자들이 급속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비타민C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거리 항해를 하는 선원들은 비스킷과 말린 쇠고기로 연명했고 살아있는 음식은 거의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영국에서는 괴열병으로 단 한 명의 선원도 잃지 않았습니다. 레몬 덕분에 수없이 많은 선원과 승객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얼마 전에 배우 엄정화 씨가 아침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는 영상을 보고 많은 분이 레몬수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모닝커피 대신 모닝 레몬수를 드실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 외에 각종 비타민과 유기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예방원의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양탕 더운 물과 찬물을 반씩 섞은 물과 레몬수 사진을 매일 올리십니다. 그리고 레몬수를 마신 후 몸의 변화를 이구동성으로 자랑하십니다. 레몬을 얇게 잘라서 물에 넣어 마셔도 되고 반으로 자른 다음 손으로 꾹 눌러 즙을 낸 다음 물에 타서 마셔도 좋습니다. 미국 임상영양저널 발표에 따르면 레몬과 같은 감귤류 과일에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꾸준히 섭취할 경우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고 특히 여드름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몬의 항산화 성분인 리모넨과 카테킨이 간에 쌓인 독소와 산소 쓰레기를 배출해주기 때문에 간의 부담도 덜어줍니다. 또한 레몬수는 신장 결석을 예방합니다. 칼슘 등이 뭉쳐서 결석이 되는데 크기가 작으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석이 생성됩니다. 즉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이 옥살산 칼슘 축적으로 생기는 신장 결석을 막기 때문인데요. 실제 레몬수를 마신 사람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 결석 발생 비율이 훨씬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레몬수는 체내 지방의 증가를 억제하기도 하는데요. 미국 오클랜드 어린이 병원 연구팀이 173명의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레몬수를 많이 마신 사람의 체중과 지방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반면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전혀 없는 다이어트 식품 중 최고입니다. 레몬이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고 위장장애와 역류성 식도염을 발생시킨다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치아를 부식시킨다, 어처구니 없는 누명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레몬은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균형 잡아주는 식품이지 산성화시키는 식품이 아닙니다. 몸을 산성화시키는 과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도 물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떤 성분 때문에 몸에 좋다고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과일 특히 레몬의 경우 단순히 구연산이나 비타민C와 같은 단일 성분만을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성분이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 몸을 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과일은 성분이 어떻고 저 채소는 성분이 어떻고 논쟁하는 사이 뼈를 녹인다는 탄산음료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끼어들어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완전 식품인 레몬을 먹으면 치아가 부식된다면서 콜라는 얼렁뚱땅 먹게 만드는 부모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모닝커피 대신 모닝 레몬수로 시작하십시오. 레몬수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껍질을 잘 씻으신 다음 얇게 잘라서 그냥 바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의 양과 레몬의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물 500ml 한 컵에 레몬 반쪽이 가장 적당합니다. 일반 크기의 레몬 한 알에 1리터 비율이 적당한데 보시고 레몬의 양을 늘리거나 물의 양을 줄이거나 하시면 됩니다. 레몬수가 좋다고 해서 하루에 2리터 이상 강박적으로 드시면 위에 탈이 날 수 있으니 오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몸에 좋다는 레몬수도 몸이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몬 역시 사과나 토마토나 키위 과육보다 껍질에 영양소가 풍부한 것이 사실입니다. 레몬을 껍질째 갈아 드시는 분도 있고 통째로 우적우적 씹어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맛이 없어 다음날 바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레몬이 싫어지면 레몬수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방법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원칙까지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레몬 껍질에 있는 하얀색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식용 왁스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색이 변할 수도 있고 수분이 날아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식용 왁스로 코팅하는 것인데 몸에 크게 해롭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당입니다. 귤이나 오렌지 같은 경우도 과육의 당분이 밖으로 빠져나와 마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인데요. 귤이나 오렌지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깨끗이 씻거나 껍질을 벗기면 전혀 해롭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끔 무첨가 주스를 만들 때 거품이 생기는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묻는 분이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스 거품 발생 여부는 채소나 과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품은 효소가 많은 생채소, 생과일을 주로 만들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섭취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거품은 특히 양배추를 즙으로 만들 때 더 많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의 실험에 의하면 이것은 채소의 단백질 성분으로 밝혀졌습니다. 거품을 그대로 마셔도 좋고 그래도 꺼림직하시다면 산성분이 많은 과일 레몬 등을 많이 넣어 주스를 만들면 pH 변화에 의해 단백질 변성을 일으켜
거품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 레몬 꿀차가 유행입니다. 레몬에 꿀을 넣고 생강가기 넣어 차로 마시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저는 굳이 꿀을 섞어 드시지 말고 순수 레몬수를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레몬으로 충분한데 대단한 맛을 내겠다고 요란하게 섞어 마시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럴 돈이면 차라리 유기농 레몬을 사는데 보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모닝커피 대신 레몬수를 마시는 것은 술과 시끄러운 음악 속 클럽에서 밤새워 놀다가 자침에 일어나 쇼팽을 듣는 것처럼 몸과 영혼을 깨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첨가 주스 최고의 조합, CCA 착즙 주스를 소개합니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힌 홍어와 돼지고기 수육을 묵은지에 싸서 먹는 홍어 삼합이 생겨났고, 겨울철 고구마의 동치미 조합도 생겨났고, 최근에는 치킨에 생맥주를 같이 먹는 치맥도 생겨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몬수도 마셔왔고, 사과 당근 주스도 꾸준히 마셔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꼭 남들이 하는 대로 먹어야 하나, 나만의 독특한 레시피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는 주말마다 과일과 채소를 섞어서 각종 무첨가 주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이와 당근을 넣어 주스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샐러리와 사과를 섞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넣으니 맛이 좀 쓰고 저것을 넣으니 맛이 밋밋하고 이것저것 섞으니 별 맛도 없고, 어느 날 사과나 당근처럼 사시사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과와 당근은 저장성이 좋아 우리가 마트에서 아무 때나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평소 간식으로 잘 먹는 양배추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양배추 하나만 착즙기에 넣어서는 약간 쓴맛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양배추와 사과를 넣어 착즙을 내보았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벽한 조합을 완성했는데요. 당근 1개, 양배추 4분의 1개, 사과 2개, 이런 조합의 착즙 주스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CCA 착즙 주스라고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BC 주스가 있습니다. 애플, 비트, 캐럿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 ABC 주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조합한 주스를 CCA 주스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캐럿, 캐비지, 애플의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저는 모든 음식들이 살아있는 것이면 무조건 환영입니다. 레몬수도 환영하고 사과 당근 주스도 환영하고 ABC 주스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제가 착즙 주스를 주장하는 이유는 맛도 훌륭하지만 아침 식사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속이 든든함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까먹지 마시고 까주스, 착즙 주스를 드시기 바랍니다. 섞어 먹으면 부패가 일어나고 방귀와 트림이 발생합니다. 당신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그러니까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라면도 먹고 이것저것 한꺼번에 몸속에 구겨 넣으면 몸 안에서 발효와 부패가 일어납니다. 산성 음식은 산성 소화액이 필요하고 알칼리성 음식은 알칼리성 소화액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당신이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단 위장 속으로 들어가면 농축된 단백질 산성 음식은 그것을 분해하는 산성 소화액을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당신은 구운 감자 알칼리성 음식도 먹게 됩니다. 구운 감자는 그 안에 있는 수분이 상당 부분 제거되어 매우 농축된 전분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분 음식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소화액은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성입니다. 중학교 때 화학 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산과 알칼리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중화시킵니다. 중화된 음식물은 더 많은 소화액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호텔 뷔페에서 이것저것 섞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이유입니다. 불에 익히거나 공장에서 정제된 음식은 호모사피엔스의 신경을 틀어막아 적정량을 분간할 수 없게 교란시키기 때문에 과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먹는 모든 음식은 특정 화학 원소 및 분자들의 합성 물질입니다. 우리가 생채소와 생과일만 먹게 되면 그 구성 요소들은 활성화됩니다.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적절히 섞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이 냉장고에 있는 모든 과일과 채소를 한꺼번에 냉파를 하셔서 착즙기나 믹서기에 넣어 주스를 만든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공하거나 익히게 되면 그 구성 원소들이 불활성화됩니다. 이는 모든 음식에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전분, 곡류, 설탕은 알칼리성에 속하므로 알칼리성 소화액을 필요로 하고, 농축된 단백질,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등은 산성에 속하며 산성 소화액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산성인 고기와 알칼리성인 빵이나 감자를 함께 털어 넣으면 서로 소화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탄수화물의 발효와 단백질의 부패 즉 방귀와 트림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자가 강조한 이 내용은 자연치유불변의 법칙을 리뷰한 제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오른쪽 상단 링크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섭취, 동화, 배출 3대 주기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니 지난 영상 참고하세요. 커피가 독극물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커피는 쉽게 말해서 커피콩을 태운 다음 뜨거운 물을 섞어 만든 음료수입니다. 여기에서 태운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에 불을 가하면 생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예 수처럼 태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태운 과일이나 태운 채소를 드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수처럼 태운 쌀이나 수처럼 태운 고구마를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처럼 태운 커피를 마시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태우지 않은 생두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 에티오피아에서 수입한 생두에 곰팡이, 독소이자 발암물질인 오클라톡신 오염 정도가 기준치의 3배가 넘게 발견되어 170여 톤을 반손 조치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오래전부터 탄 음식은 그것이 무엇이든 발암물질 1호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발암물질이든 아니든 씹을 수도 없고 식도로 넘길 수조차 없습니다. 굳이 성분을 따지자면 흥분제인 카페인이 큰 문제지만 콩을 로스팅하고 압축하고 그라인더로 가는 과정에서 수천 가지 화학물질들이 발생합니다. 저도 한때 돈을 벌려고 커피 사업을 했지만 커피를 연구한 화학자들은 절대 커피를 마시지 않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믹스커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히는 믹스커피는 커피와 설탕, 경화유 등을 섞어서 만든 것입니다. 커피와 설탕도 문제지만 경화유가 더 큰 문제입니다. 몸에 들어가면 악마로 변한다는 트랜스 지방이 경화유입니다. 인류가 700만 년 진화하면서 한 번도 섭취해 본 적이 없는 화학물질이며 지방 덩어리입니다. 입에서는 달달하게 마약처럼 스며들다가 나중에 비만과 질병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고야 맙니다. 카페인이 각성제이긴 하지만 몸에 나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디카페인 커피가 출시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원형에서 변형되면 될수록 더 나쁜 법입니다. 카페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염화메틸렌이라는 유기용해제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페인트나 매니큐어를 지울 때 쓰이기도 하는 독성물질입니다. 커피를 못 마시게 하면 자살하겠다는 분들을 위해 건강에 그나마 덜 나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 블랙커피, 2위 믹스커피, 3위 디카페인 커피 이 순서로 마시면 됩니다만 커피의 세계에서 탈출하실 것을 0순위로 추천해드립니다. 커피를 평소 마시지 않던 옛날 어른들은 그 쓴 것을 왜 마시냐 가슴이 쿵쿵 뛰어서 못 마시겠다. 잠이 안 온다라고 하시며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온갖 공장 음식으로 오염된 우리 성인들에게는 미미한 반응이 옵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냄비 속에서 시원하다 좋아하다가 나중에 물이 끓자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게 죽어버리는 개구리를 빗댄 말입니다. 여러분은 끓는 물속 개구리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방원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물이 끓자 재빨리 도망쳐 나오신 분인데요. 여기에 그 글을 소개합니다. 채소 과일식 실천하고 커피를 끊은 지 4개월쯤 되었습니다. 하루 서너 잔을 안 마시고는 못 배기던 제가 레몬수와 무첨가 주스를 마시면서 과감하게 끊었습니다. 오늘 회사 외부 교육이 있어 갔더니 커피가 나왔는데 혼자만 안 먹을 수가 없어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셨습니다. 결과는 오후 내내 속이 울렁거리고 토 나올 듯하고 두통도 왔습니다. 채소 과일식을 한 후 항상 9시쯤 잠들어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오늘 밤은 11시에 일어나 지금까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속은 울렁거리고 두통이 멈추지 않습니다. 몸이 깨끗해지자 커피의 독성을 알게 된 것일까요? 커피 없이 살게 된 게 감사한 일입니다. 끓는 물속에서 따뜻하게 온천을 즐기다가 나오신 분의 체험담이었습니다. 자, 당신은 냄비에서 나오시겠습니까? 당신이 선택하실 차례입니다. 완전 배출에는 살아있는 식이섬유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완전하게 소화시키기 위해 소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장에서도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섬유는 반드시 날것의 식이섬유 즉 거친 섬유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고기와 생선과 계란과 우유 등 동물성 음식은 살아있는 채로 먹더라도 식이섬유가 전혀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조금 없는 것이 아니라 식이섬유 제로라는 말입니다.
특히 곡물을 분말로 분재한 다음 각종 화학물질을 투하한 공장 음식들은 장기를 통과할 때 나쁜 흔적을 남깁니다. 이 음식들은 대장의 내벽에 석고처럼 코팅을 남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코팅은 중심부에 작은 구멍이 생길 때까지 점차 두께를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죽은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하루에 한두 번은 배설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적인 변비에 걸린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비만과 노화의 원인인 만성적인 변비에 걸린 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배변이 잘 안 돌 때마다 변비약을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 말은 마치 몸에 문제가 생기면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약을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완전히 소화시키고 스스로 완전히 배출할 수 있을 때 비만과 질병과 노화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변비조차 약물에 의지한다면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닥치게 될 수많은 질병 현상들을 어떻게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저는 진실은 의외로 단순하며 해결책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항상 주장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또한 주장합니다. 알약을 털어놓는 일은 5초에 완성되지만 산 음식을 먹고 효과를 보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레몬을 짜서 일주일간 하루에 서너 번 꾸준히 마신다거나 일체의 죽은 음식을 먹지 않고 무첨가 주스를 1, 2주간 먹기만 하면 몸속의 노폐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채소에 칼륨이 많아서 신장이 나쁜 사람은 피하라는데 사실인가요? 어떤 한 가지 성분만 가지고 음식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산 음식을 먹으면 비만과 질병이 사라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칼륨이 높은 상태를 고칼륨 혈증이 부릅니다. 이런 걱정들 때문에 많은 신부전 환자들이 그 좋은 채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을 잘 배출하지 못합니다. 과일은 당을 올리고 채소는 신장에 나쁘다면서 채소와 과일만 보면 큰일 날 것처럼 안절부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모든 병은 혈관병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분들은 네라고 끄덕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혈관에 낀 기름때를 벗겨내고 혈관의 노폐물을 청소해 밖으로 배출하는 음식이 과일과 채소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책을 거의 끝까지 읽으신 당신은 네라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당신이 칼륨 성분 하나만 농축해서 만든 영양제를 먹는다면 신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에는 칼륨 한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기 미네랄과 비타민이 서로 협력해서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들의 사망 원인이 폐렴인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범죄에서 뚜렷한 사망 원인을 모를 경우 폐질환이 판명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신부전증이란 신장의 기능 저하로 인해 질소와 함물을 포함한 노폐물이 신장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저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혈관 흐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신부전증 환자의 사망 원인을 심장을 비롯한 심혈관계 문제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칼륨이 심장 활동에 방해된다고 해서 그것을 예방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1%이니 절대로 등산을 하지 말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숫자와 증거를 좋아하시는 당신을 위해서 일본 니가타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 이상 성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횟수로 무려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인데요. 환자의 절반은 신부전증이 없는 환자였고 나머지 절반은 신부전증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든 환자를 관찰한 결과 신부전증이 있든지 없든지 채소와 과일을 매일 먹는 사람의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을 가끔 먹는 사람들의 경우 채소와 과일을 매일 먹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무려 26% 높았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아예 먹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사망률이 무려 60% 높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칼륨 때문에 채소와 과일을 못 드시겠다면 제약회사와 식품회사의 연구비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무려 10년 동안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체 연구한 니가타 대학의 연구 결과를 믿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당신이 선택하실 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채소 과일 식이 어떻게 질병과 비만을 몰아내는지에 대한 원리와 구체적인 사실, CCA 주스, 영양제가 왜 백해무익하고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채소 과일식의 치유 메커니즘을 이해하니 확실히 식단을 바꿔야겠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전보다는 채소 과일을 먹으려고 노력하지만 많이 부족한 듯 싶습니다. 그래도 당근, 사과, 앵배추 주스를 갈아 마신 지 일주일 됐는데요. 한 달 뒤, 세 달 뒤 꾸준히 섭취했을 때의 제 몸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여러분들도 채소 과일식을 곁들여 식사하시고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드시고 계시는 건강식과 건강습관, 완전 배출 영상을 보시고 저처럼 실천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